오늘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5년차 부부인 우리에게 권태기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나는 늘 자신있게 말해왔다.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혼식 날의 맹세처럼 여전히 뜨거웠고,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를 더 사들고 들어가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내 삶의 가장 큰 낙이었다. 아내는 단아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내가 밖에서 고생하며 벌어오는 돈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항상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참 따뜻해라고 말해주는 그런 현명한 아내였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은 아내의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다. 나는 바쁜 업무 일정까지 조정해가며 기꺼이 아내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운전대를 잡은 내 마음은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설레기까지 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오늘따라 유독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말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검진을 앞두고 긴장한 탓일 거라 여겼다. 여보, 오늘 검사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당신 좋아하는 파스타집 있잖아? 거기 예약해둘까? 내 물음에 아내는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쾌적하고 살짝 차가운 병원의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자연스럽게 꽉 잡았다. 아내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차가웠지만 나는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내 체온을 나누어 주려 노력했다. 우리 아내 아픈 데 없이 건강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챙기니까 안심이 되네. 나의 말에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앞을 보며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아내를 데리고 접수처로 향했다. 미리 예약해둔 종합검진센터는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오늘 검진 항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었다. 간 기능 검사, 위 내시경, 그리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까지. 지난번에 아내가 조금 피로감을 호소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한 검사를 추가해 두었다. 내 건강은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 건강은 내가 책임지고 우리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응?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끝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3층 버튼을 눌렀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검진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여유롭게 쇼핑도 하고 저녁에는 근사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검진센터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내 손을 슬그머니 놓았다. 잠시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먼저 가서 접수하고 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반대편 복도로 걸어갔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장실은 분명 왼쪽인데 아내는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방향을 착각했나 싶어 불렀지만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듣지 않으려는 것인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접수처로 향했다. 순번을 기다리며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가 사라진 복도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저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 그대로 멈춰섰다. 분명 아내는 내과 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종합검진센터가 아닌 산부인과였다. 대체 왜 우리 사이에 아이 계획조차 없는데 그녀는 산부인과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걸까? 아내는 요즘 들어 부쩍 병원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검진인 줄만 알았다. 늘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고 다정했던 그녀였기에 혹여나 몸이라도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의 외출은 어딘지 모르게 분주하고
돌아올 때면 묘하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여보, 요즘 병원 갈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어디 크게 아픈 거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의 뒷모습이 아주 짧은 순간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는 금세 다시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 별거 아니야. 요즘 계속 생리불순이 좀 심해서 검사받고 약 타러 다니는 거야. 여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건강 잘 챙겨야 해. 뭐 필요한 거 없어? 라며 짐짓 안심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얼룩이 남았다. 아내의 대답은 분명 합리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왜인지 모르게 나를 피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 위로 왠지 모를 이질감이 겹쳐 보였다. 며칠 뒤부터는 일상에 기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을 때였다. 우리 집 앞 골목길 모퉁이에서 웬 낯선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차를 타고 빠져나갈 때마다 묘한 시선으로 나를 따라왔다. 어느 날은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그 남자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며 크게 웃거나 내 쪽을 힐끗거리며 마치 누군가에게 내 정보를 흘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 알겠어. 지금 그 사람 지나갔어. 응, 계획대로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의 입모양이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 그 남자는 뻔뻔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그 남자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때로는 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어느새 내 옆에 바짝 붙어서서 묘한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나를 쫓아다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내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나의 평온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했다. 나는 점차 예민해졌고 신경은 극도로 곤두섰다. 아내에게 말해볼까도 했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다. 하지만 그 인내심은 오늘 저녁 잔인하게도 깨져버렸다. 퇴근길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 몇 캔을 사서 나오던 길이었다. 길 건너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우리 아내였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아까 낮에 나를 미행했던 것과 똑같은 옷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와 아내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갈망해온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혔다. 주위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아내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서로를 향해 길고 진득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건 분명 아내가 나를 볼 때 보여주던 정석적인 다정함과는 차원이 다른 뜨겁고 위험한 애정의 눈빛이었다. 나는 편의점 봉투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찰나의 순간 아내가 고개를 살짝 돌려 남자의 어깨에 기대었고 그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둘뿐인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골목 깊숙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평온했던 나의 일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 아주 날카로운 송곳으로 내 삶의 근간을 조금씩 긁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모든 행동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그저 다정하고 당연하게만 보였던 아내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괴한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현관문 틈새로 삐져나온 의문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도 없는 하얀 봉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그저 짧은 문구 하나가 적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모르는 시간,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글씨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출력된 텍스트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며칠 전 아내가 건강검진을 핑계로 외출했던 그 시간대였다. 그때 아내는 분명 몸이 좋지 않아 조용히 쉬겠다고 했었는데 누군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의 감시는 시작되었다. 의심은 병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의 작은 손짓 하나, 휴대폰을 내려놓는 각도, 심지어는 거실에 퍼지는 향수 냄새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예전에는 위로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걸까? 아내가 건네는 물 한 잔조차도 무서웠다. 혹시 이 안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예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거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침묵을 견디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아내는 내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불안함이 무의식 중에 배어나오는 것일까? 그녀는 자꾸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는 잠들기 직전까지도 베개 밑에 휴대폰을 챙겨두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자꾸 멍하니 있는 것 같아서.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역겨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에 처한 걸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충 둘러댔다. 아니야, 그냥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 아내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은 외부의 자극뿐만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불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을 밝게 비췄다. 부재중 전화 3통,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이상했다. 아내는 평소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휴대폰 잠금 화면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은 잠겨 있었지만 상단바에 남은 알림들이 내 눈을 의심케 했다. 최근 통화 기록을 살짝 확인하려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내가 샤워기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틈을 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최근 일주일간의 통화 내역.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 매일같이 반복되는 통화들이 있었다. 그것도 한 번 통화하면 기본 30분, 길게는 1시간을 넘기는 장시간의 통화들이었다. 발신자는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 시간대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내가 집을 비운 시간과 일치했다. 아내의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나는 굳어버렸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물기를 닦으며 나오는 아내의 발소리가 내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과연 이 휴대폰의 주인과 아내의 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야 하는 걸까?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무너지는 신뢰의 소리처럼 들렸다. 아내의 휴대폰을 힐끗거리며 시작된 의심은 어느덧 내 일상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처럼 다정하게 내 아침을 챙겼지만 그 친절함이 이제는 마치 얇은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여보, 오늘 늦어? 병원 예약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거실을 나서며 건넨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검은 파도가 일렁였다. 며칠 전부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묵직한 불안감, 그리고 낯선 남자의 등장 이후로 엉망이 된 나의 직관이 나를 병원으로 이끌고 있었다. 회사를 반차내고 나는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내 예감이 틀렸다면 아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사죄를 하면 된다는 기이한 안도감이 공존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접수처로 향했다. 아내의 이름을 대고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복도에 앉아 대기하는 시간은 억겁처럼 길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코를 찔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산모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공간에서 나는 홀로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았다.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임신 8주,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우리는 결혼 후 줄곧 철저하게 피임을 해왔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아내와 나는 단 한 번도 계획 없이 아이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피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했다. 그렇다면 이 8주라는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 그 생명이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신을 타고 흘렀다. 숨이 턱 막혔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어쩌면 착오일 수도 있어. 나는 다급하게 상세 기록이 적힌 하단으로 시선을 옮겼다. 환자 정보란 옆 보호자 항목이 보였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내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다. 나의 이름도 내가 아는 가족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정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내 아내의 곁에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법적 보호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지나갔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그 종이를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아든 검사 결과지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임신 8주. 우리가 그토록 철저하게 피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의 뱃속에는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손이 떨려 결과지를 구길 뻔했다. 나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공기가 나를 맞이했지만 이제는 그 공기마저도 숨막히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며 나는 천천히 결과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내의 시선이 종이를 향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우리가 왜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하는 건데? 아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따라 나는 곧바로 그 남자가 일한다는 카페로 향했다. 그 상간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저열한 인간이었다. 그를 구석진 곳으로 불러세워 따져 물었을 때 그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내가 당신 와이프랑 만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난리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아내를 숨막히게 했는지,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한 남편이었는지. 그래서 그녀가 결국 나를 떠나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당신 같은 남편 밑에서 누가 숨이나 쉬겠어? 그녀는 나랑 있을 때 훨씬 행복해했다고. 아이? 그래, 내 아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이니까. 차라리 잘 됐네.
이제 그만 그녀를 좀 놔줘. 그의 말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분노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를 향해 주먹을 내지르려 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만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때려?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나를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간남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상간남을 보호하듯 앞장서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이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의 아이야. 이제야 내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 제발 우리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꺼져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는 듯이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눈앞의 광경이 흐릿해졌다. 상간남의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내의 마지막 차가운 선언은 내 심장을 완전히 난도질해 놓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내 모든 세상이 그녀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간남의 그 뻔뻔한 비웃음을 뒤로하고 돌아온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안온함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았다. 나는 아내가 잠든 방을 지나쳐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노트북을 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추적을 시작했다. 단순히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악의적인 냄새가 났다. 그놈이 나를 향해 내뱉었던 도끼 어린 눈빛은 단순한 치정 관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기간 골밭터진 증오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의 서늘함이었다. 나는 수년 전부터 저장해두었던 이메일 아카이브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몇 년 전 내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승진했을 무렵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왔던 불쾌한 메일들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악성 민원인 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 문체와 표현들이 오늘 마주친 상간남의 언어 습관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나는 그의 개인 SNS 계정부터 과거 행적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다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5년 전 우리 부부가 해외여행을 갔던 곳에서 찍힌 배경 속에 그놈이 찍혀 있었다. 그는 단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커리어가 정점을 찍을 때마다 그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있었다. 내 화목한 가정을 보며 느꼈을 그 뒤틀린 열등감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그놈이 주고받았을 법한 메시지들을 복구하기 위해 정보기술 전문가인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시간 뒤 마침내 복구된 클라우드 데이터 속에서 나는 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놈이 설계한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놈은 수개월 전부터 아내에게 접근해 나에 대한 거짓된 정보들을 꾸준히 주입하고 있었다. 남편이 밖에서 당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가 당신과 이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놈은 아내가 나를 증오하게 만들고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기 위해 치밀한 가짜 증거들을 조작해 보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아내가 그놈에게 보낸 메시지가 찍혀 있었다. 그이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무서워. 당신밖에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였지만 그 모든 실타래의 끝에는 이 지독한 계획을 실행한 놈이 있었다. 나는 아내의 메일함 구석에서 발견된 놈이 보낸 결정적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내가 아내를 배신했다는 허위 정황이 담긴 조작된 대화록이었다. 놈은 완벽하게 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덫을 놓았고
나는 그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난 몇 달을 살아왔던 것이다.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비극이 단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한 남자의 뒤틀린 질투에서 시작되었다니, 나는 당장이라도 그놈을 찾아가 이 손으로 끝을 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화를 낼 때가 아니었다. 놈의 덫을 역이용해 그놈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해야 했다. 이제 게임은 달라졌다. 그 사람이 내민 것은 얄팍한 종이 뭉치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내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상간남, 그 녀석은 치밀했다. 내가 진실을 파헤치려 애쓰는 동안 그는 아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나를 가정폭력을 일삼는 정신질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그가 조작한 메시지, 왜곡된 진료 기록들, 그리고 아내의 불안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그의 속삭임이 우리 집 안방까지 파고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싸늘했다. 아내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낯선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서류를 던졌다. 내가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아이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담긴 소장이었다. 그 녀석은 아내에게 내가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고 나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와 아이를 감금하려 한다는 거짓 서사를 주입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는 절박하게 외쳤다. 아내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경멸하듯 내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까지 당신이 정말 아빠가 맞기는 한 거야? 저 사람한테 들었어. 당신이 예전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구는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지우려 한다니. 나는 그 누구보다 이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려 애썼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분투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내가 아이를 해치려는 괴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내 설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했다. 그 남자가 심어놓은 나에 대한 공포가 아내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발치에서 읍소했다. 제발 정신 차려. 그놈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우리 재산을 노리고 너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이제 나를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내 삶을 갉아먹는 기생충을 내쫓으려는 결연한 투사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쥐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로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옥죄고 있었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이제 역겨워.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내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며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 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나를 위한 그녀의 따뜻했던 눈물은 이제 나를 향한 독한 분노로 변해버렸다.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오늘 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짐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닫혀버린 안방문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서 있었다. 내 집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렸다. 문 밖으로 쫓겨나기 직전에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놈이 짜놓은 덫의 정체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지막엔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도록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우리 부부의 잔해 속에 버려져 있었다. 제8장,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양가 부모님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창백해진 얼굴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서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렸다.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증명할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상간남의 팔을 꼭 붙잡고 나를 향해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세상에서는 내가 가장 악랄한 괴물인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어서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상간남이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내역이 떠올랐다. 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어떻게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지, 심지어는 내 아내를 어떻게 이용해 먹고 버릴지에 대한 노골적인 대화들이었다.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화면을 부정하듯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게 다 뭐야? 아니지? 당신이 조작한 거지? 아내가 상간남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상간남의 얼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사랑을 속삭이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야, 김영희? 이제 와서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너도 내 도움으로 이 집이랑 위자료 챙겨서 나랑 새 출발하기로 했었잖아. 계획이 틀어진 건 내가 무능해서지 내 탓이 아니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할 만큼 날카로운 비수였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다. 상간남은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자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챙겨왔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조롱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차피 다 끝났어.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상간남이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나는 그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기 및 명예훼손,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 행위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다. 상간남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아내를 가리켰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시킨 거라고.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아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단지 그에게 아내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도구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토록 자신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자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그녀를 저주하고 있었다. 아내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진실,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인간 쓰레기였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 내가 아닌 자신을 파멸로 이끈 그 비정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집안을 가득 채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후회는 너무 늦어버렸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8주라는 시간, 그 짧은 기간 동안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두고 간 결혼 반지가 차가운 금속 광택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고성, 오열, 그리고 참담한 진실의 폭로들이 마치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흉측한 상처와 배신감만이 뼈저리게 남았다.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나를 향해 쏟아내던 원망은 사실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그렇게라도 미워해야만 이 죄책감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일까? 상간남의 비겁한 변명과 그가 치밀하게 짜놓았던 파멸의 시나리오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그 뒤틀린 열등감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하지만 안다는 것이 곧 치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할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더 바스러지는 기분이다. 지금 내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이 모든 상처를 안고서라도 그녀를 다시 받아들여 깨진 조각을 이어붙이는 길이다. 어쩌면 아이를 생각해서 혹은 우리가 함께 보낸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매일 아침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를 속였던 그 미소와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사랑은 신뢰라는 뿌리 위에 자라는 나무인데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간 자리에서 과연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다른 길은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고 혼자가 되는 것이다. 남은 짐을 정리하고 익숙했던 이 집을 떠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숨어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밤 나를 붙잡고 울먹이던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자꾸만 떠올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 또한 저 남자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가련한 마음이 내 냉정한 판단력을 자꾸만 흐려놓는다. 정말로 그녀를 미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그녀가 내 아내로 남아있길 바라는 것일까? 손을 뻗어 탁자 위에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에 느껴지는 차가운 무게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다. 이 반지는 우리가 약속했던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지만 지금은 나를 올가매는 가장 잔인한 족쇄처럼 느껴진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깊은 강을 건너버린 것일까? 그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뜨린다면 나는 과연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차갑게 등을 돌리고 영원히 작별을 고해야 할까? 문득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이 순간 문 너머에는 나의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까?